믿음은 근거에 의해 생깁니다. 벼락치기에 강하다라는 믿음은요, 밤을 새워도 멀쩡하다, 벼락치기 할 때마다 점수를 잘 받았다 같은 근거들에서 나온 것이죠. 근거가 많은 믿음은 굳건합니다. 인종에 대한 선입관이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실험이 있었어요. 실험 설계는 간단했습니다.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기 전에 시험지 맨 위에다가 자신의 인종을 적게 했죠.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본인의 인종을 상기시키고 시험을 보게 하자 아시아계 학생들은 평소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아프리카계 학생들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수학에 강하고 아프리카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회적 편견이 실제 학습 능력에 영향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믿음을 골라서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도움이 되는 믿음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어요. 지인의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좀 들렀습니다. 함께 간 일행이 책을 찾을 것이 있다면서 잠깐 가자고 했거든요. 별 생각 없이 들어선 서점 입구에 외과의사 이국정 선생님의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골든 아워. 사람이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을 때 살릴 가능성이 높은 치명적으로 중요한 시간. 예전에 이국종 선생님은요,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할 때 언론에서 사람들이 흔히 쓰는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강조했었어요. 골든타임은 시청률이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은 가장 효용이 높은 시간대를 말하는 거고요. 골든아워는 사람이 사고를 당한 직후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말하는 거다.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한 의학 드라마를 자문할 때 골든 아워라고 강조했는데도 제작진이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을 고수해서 사람들이 골든타임이라는 말들을 쓰는데, 하지만 완전히 틀린 용어다.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는데요. 이번에 골든 아워라는 제목으로 2권짜리 책을 내셨습니다. 저는 이국종 선생님 다큐를 보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 평소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한 챕터, 2챕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다가요, 서점에 같이 간 동행이 이제 좀 가자라며 이야기를 해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읽던 책을 그대로 사서 왔고 1권, 2권 합해서 800쪽 정도 되는 분량을 주말간에 일하는 틈틈이 다 읽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책장을 덮으니 일요일 새벽 2시쯤 되더라고요.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해서 이부자리를 펴는데 종일 읽었던 이국종 선생님의 15년간의 삶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인들에게 이 책 한번 읽어봐라 라고 권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몰입의 즐거움이나 원싱처럼 기막힌 아이디어를 준 책들이기도 하고요. 마이클 싱어처럼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해준 책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책 골든 아워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책이 의료 지식을 알려준다거나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담겨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책 안에는 정말 놀랍게도요, 저승으로 가는 사람을 말 그대로 끄집어 올라오는 일이라고 표현했던 중증 외상 외과에 대한 감동적인 소명의식이라든가 생과 사에 대한 숭고함이라든가 월간 근무 시간이 한 달에 380시간에 이르는 문자 그대로 살인적인 업무량에 대한 찬사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끝없이 부정적인 말들. 희망이 없다. 당장 내일 팀이 존속할지 장담할 수 없다. 예산이 부족해서 녹차 티백을 살 돈이 없다. 비루하다. 차라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같은 말들이 800쪽 내내 정말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국종 선생님 표현대로 지옥 같고 쓰레기통 같은 수술실과 근무 환경에서 어떻게든 버텨가면서 계속 사람을 살리고 또 살려내왔다는 것이겠죠. 다 읽고 나서야 출간일을 보니까 10월 2일 제가 갓 새로 나온 책을 집은 것이더라고요. 이 책 골든 아워를 직접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것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열심히 살라고 성공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자기계발서보다 자신의 일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 어떤 멘토들의 조언보다,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스토리를 담은 문학책이나 사회과학 책보다 제 머리통을 산산히 부수는, 일깨워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몇 번에 걸쳐서 그 일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마음에 닿으시거든 두껍고 긴 책이지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싫었다. 추위가 느그러지면 노동 현장에는 활기가 돌고, 활기는 사고를 불러 떨어지고 부딪혀 찢겨지고 으깨진 몸들이 병원으로 실려왔다. 봄 기운에 밖으로 이끌려 나온 사람들이 늘었고, 늘어난 사람만큼 사고도 잦아 붉은 피가 바닥에 스몄다. 병원 밖이 형형색색 꽃으로 물들 때 나는 무영등 아래 진득한 핏물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마취과 기계들이 뿜어내는 기계음이 귓가에서 계속 울려댔다. 비릿한 피 냄새가 폐 속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봄은 내게 피와 죽음의 바람이 부는 계절이었다. 외상외과 의료진 회의에서 팀원들은 모두 말이 없었다. 5월의 봄볕은 콘크리트 외벽으로 둘러싸인 사무실 안에 좀처럼 닿지 않았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결론 없는 회의가 끝난 뒤 팀원들은 말없이 돌아갔다. 나는 그대로 몸을 일으켜 중환자실로 향했다. 회진 후 한 보직 교수와 미팅이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으나 눈앞의 환자들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수술방이 있는 복도를 지나 보직 교수의 사무실로 걸음을 옮겼다. 걷는 내내 시선을 발끝에 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보직 교수와의 회의에서는 외상외과 운영에 대한 현안들과 중증외상센터 2차 공모사업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지난 2012년 가을, 아주대학교 병원은 정부가 추진해온 중증외상센터 선정 국책사업에서 탈락했고, 병원은 2차 공모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내용 없는 말들이 허공을 맴돌았다. 나는 그저 듣기만 했다. 이어갈 말이 더는 남아있지 않았을 때 나는 일어나 그의 방문을 닫고 나왔다. 복도는 고요했다. 한쪽 창으로 햇빛이 사선을 그리며 내리꽂혔다. 그 환한 빛이 나는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점심시간이었으나 식욕은 없었다. 외상외과 사무실로 돌아가는 대신 긴 복도를 지나 내 연구실로 향했다. 좁고 미로 같은 길을 지나 똑같이 생긴 방문들 중 하나를 열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연구실은 복도 불빛에 잠시 실체를 드러내다 이내 검어졌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몸을 밀어넣고 눈을 감았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때가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외래 진료실로 가기 전 외과학교실 사무실에 들러 정수기에서 냉수를 받아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얼음 송곳처럼 목에서부터 식도를 지나 내리박히듯 흘렀다. 사무실을 나설 때 외과학교실 행정원 이진영이 카네이션 한 송이를 내밀었다. 전공의들이 준비했다고 한다. 쑥스러운 마음에 받아서 그대로 가운 주머니에 넣었다. 외래 진료는 내가 병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 그나마 가장 부담이 적다. 이때 만나는 환자들은 생사를 오가는 긴 싸움을 끝내고 살아난 사람들이다. 환자가 부서지고 으깨진 몸으로 실려왔을 때나 검붉은 피를 쏟아내는 수술방에서, 그리고 죽음과 지난한 전투를 벌이는 중환자실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과는 다르다. 미국에서 연수받을 때 데이비드 호이트 교수는 외래 진료는 추수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외래 진료는 죽다 살아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고 내 지긋한 일상에서 실제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었다. 진료실에 도착했을 때 의과대학 학생 한 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복 차림인 것을 보니 임상 실습을 시작하지 않은 저학년이었다. 학생은 나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왜? 무슨 일이야?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제가 교수님 담당이어서요. 학생이 손에 든 카네이션 한 송이를 내밀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매년 선발 정원이 40명 정도 남짓인 작은 학교다. 그래, 내가 교수지. 고맙다. 꾸벅 목례를 하고 돌아서 가는 학생 뒤통수에 덧붙였다.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의과대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공부를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의사로서 기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의사는 남의 몸을 가르는 면허를 부여받는 사람이다. 의과대학의 방대한 학업량과 공부에 대한 태도는 의사를 만들어가는 기초 자질 형성과도 관련된다. 엄청난 양의 공부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외래 진료가 시작되고 환자 몇이 다녀간 뒤 한 부인이 홀로 진료실에 들어섰다. 2년 전 백령도에서 실어와 살려낸 환자의 보호자였다. 백령도는 북방 한계선 주위의 5개 섬 지역 가운데 하나다. 그 지역에도 사고는 있었다. 섬과 바다에서 근무 중이거나 훈련 중인 군인 또는 거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민간인들이 으스러지고 짓 이겨졌을 때 그들을 하늘로 실어 무트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은 군과 해경의 헬리콥터 뿐이었다. 그는 인천에 살았고 인천과 백령도로 오가며 어선에서 일했다. 수중 작업 도중 굵은 동아줄은 그의 몸통을 강하게 휘감았고 그 주위 밧줄들이 어선 스크루에 엉켜 말려 들어갔다. 두껍고 단단한 줄은 순식간에 그의 몸을 감고 돌아 뼈와 내장을 부쉈다. 현장에서 전해온 환자의 상태는 위중했다. 혈압이 잡히지 않고 의식이 없었다. 나는 전문의 정경원, 전담 간호사 김지영과 함께 출동 준비를 했다. 심혈관계 약품과 O형 적혈구 성분 수혈액 10파인트, AB형 신선 동결 혈장액까지 5파인트를 짊어지고 중앙구조단 항공팀 석희성 기장이 몰고 온 헬기에 올라탔다. 수술 준비를 해줄 사람은 남아있어야 했다. 펠로우 권준식을 병원에 남겼다. 권준식은 수시로 현장 상황을 체크하며 수술을 준비하고 마취과 의료진을 준비시킬 것이다. 헬기가 육중한 몸을 하늘에 띄웠다. 로터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권준식이 헬기장에 남아 기체가 내리꽂는 강한 하향풍을 버티고 서 있었다. 헬기가 고도를 높여가자 권준식의 윤곽은 점차 점이 되어 사라졌다. 헬기는 영도와 무의도 사이의 항로를 타고 서해로 날아들었다. 사방이 검었다. 거리와 높이를 알 수 없었다. 이 세상이 아닌 곳으로 가고 싶다. 텅 빈 암흑 속에서 생각했다. 어둠이 나를 데려갔으면 싶었다. 죽고자 하는 힘으로 차라리 세상을 돌파할 수는 없을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나는 머리를 저었다. 자신이 없었다. 백령도 헬기장에 닿은 때는 밤 8시가 넘어서였다. 헬리콥터 하향풍이 일으킨 먼지를 뒤집어 쓴 해군 장교가 우리를 맞았다. 대의였고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를 따라 앰뷸런스에 닿았을 때 환자는 이미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다. 다시 병원을 향해 어둠 속으로 빠르게 진입해 들어가는 헬리콥터 안에서 우리는 시시각각 달아나는 환자의 숨을 붙잡으려 애썼다. 직선거리로 200km면 충분한 거리를 북한의 레이더망과 NLL을 피해서 280여 km 이상 해수면을 스치듯 낮게 날아 회피기동을 하며 돌아왔다. 나는 칼로 환자의 몸을 열어젖혔다.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솟구친 피가 캐빈 바닥을 적셨다. 수술방에서 우리는 환자의 몸을 열고 들어갔다. 복강 내 장기는 성한 곳이 없고 신장까지 완전히 두동강 나 있었다. 환자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수술대에서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터져나온 장기를 일부는 적출하고 다수는 봉합하며 수습했다.
여러 번의 재수술이 불가피했으나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보호자의 의지가 컸다. 환자는 모든 수술과 처치를 버텨내고 기적같이 회복해서 백령도로 돌아갔다. 그 뒤로 나는 외래 진료 때나 그를 만났다. 몇 달 전 확인했던 그 환자의 장기 기능 검사 결과가 좋아서 외래 방문 일정을 줄여가던 중이었는데 그 사람의 부인이 찾아온 것이다. 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꽃바구니를 나에게 내밀었다. 이게 뭔가요? 내가 물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어서요. 그런데 환자분은 왜 같이 안 오셨어요? 부인이 희미하게 웃었다. 애들 아빠가 교수님께는 꼭 인사드려야 한다고 할 것 같아서요. 나는 환자의 안부를 물었다. 환자분은 이제 일상생활 잘 하시죠? 그 순간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애들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울음 속에 묻어난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난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한마디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왜요? 그 찰나의 순간에도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온갖 합병증을 떠올렸다. 장폐색이었나? 급성 신부전이었나? 왜 병원으로 다시 오지 않았지?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선에서 일어날 법한 모든 경우의 수들이 스쳤다. 부인은 입을 열었다. 2달 전에 갯바위에서 미역을 딴다고 나갔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몰려와서 쓸려가 버렸어요. 짧은 탄식이 입에서 새어나왔다. 노동자 계층의 중증 외상 환자가 회복하여 업무에 복귀했다가 다시 다쳐 실려오는 경우는 많았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는 너무 빨랐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이제 다시는 식구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남은 외래 환자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다. 진료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올 때 손에 든 꽃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다. 사무실 테이블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학생에게 받은 카네이션도 주머니 속에서 꺼내 함께 올렸다. 눈앞에 놓인 꽃들은 피처럼 붉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붉은 피를 쏟아내며 죽어가고 있을지 모른다. 저녁 식사 시간을 한참 넘어서도 배는 고프지 않았다. 당직을 서는 날이라 밤조차 편하지 못했다. 늦은 밤에도 환자들은 치료하기가 여전히 어렵고 수월치 않은 상태로 몰려왔고 밤새도록 환자들이 흘린 붉은 핏물이 수술방 바닥을 적셨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육종 선생님 골든 아워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